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최근에 일본에서요. 거의 하루 간격으로 소식이 3개가 딱딱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계획을 위한 세계의 퍼즐 조각이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그냥 또 엔화 스테이블 코인 하나 나오나 보다 하고 넘기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절대 단순히 코인 하나 더 생기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규제 준수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들고 이 블록체인 위의 금융, 그러니까 온체인 결제와 정산 시장의 판 자체를 바꾸려는 일종의 거대한 설계도에 가까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세 개의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보려고 합니다. 일본의 금융대 기업 SBI가 그리는 빅픽처는 과연 무엇인지, 그 안에서 리플의 XRPL과 XRP는 어떤 심장 같은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왜 스테이블 코인이 이 모든 계획의 접착제가 될 수밖에 없는지 오늘 그 완성된 지도를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개별 뉴스로만 보면 그냥 SBI가 또 뭐 하나 하네? 이 정도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발표된 날짜랑 내용을 순서대로 쫙 놓고 보면요. 와,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치밀하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기관을 위한 인프라부터 대중의 참여를 이끌 스위치까지 순서대로 그림을 완성해 나가고 있죠. 오늘 이 흐름에 따라가시면 일본이 정말 구체적으로 미래 금융시장을 준비하고 있구나.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보죠. 12월 16일이었죠. 규제를 완벽하게 준수하는 엔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는 소식. 이게 왜 기존의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이라는 아예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봐야 할까요?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까지 나오던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바로 그 규제 준주라는 단어,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스타테일 그룹하고 SBI 홀딩스가 맺은 MOU 내용을 보면 이 프로젝트의 목표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규제 준수가 프로젝트의 출발점이자 설계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네요. 보통 암호화폐 프로젝트들 보면 일단 기술적으로 만들고 보자. 규제는 나중에 맞추면 되지. 이런 식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건 시작부터 그냥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이 기존 프로젝트들이랑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죠. 이건 뭐랄까, 암호화폐 실험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일본 금융제도권 안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디지털 현금, 그러니까 정식 결제랑 정산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선언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인 발행, 상환 구조가 중요해집니다. 발표를 보면 신세의 신탁은행이 자산의 신탁, 발행, 상환을 다 책임지고요. SBI의 거래소인 SBI VC 트레이드가 유통을 담당하는 구조예요. 아, 신탁은행이 직접 나선다는 거군요. 그냥 일반 회사가 저희 예치금 잘 보관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랑은 신뢰도 차원에서 완전히 다른 레벨의 이야기네요. 그렇죠. 국가에 공인된 금융기관인 신탁은행이 중심에 딱 있다는 건 법정화폐랑 1대1 가치가 절대 흔들릴 수 없는, 그러니까 제도권이 보증하는 디지털 엔화를 만들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이들의 목표가 일본 내수 시장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로이터 통신도 보도했듯이 이 스테이블 코인은 처음부터 국제적 결제 통화로의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와, 정리하자면 이건 엔화로 코인 하나 더 만들자가 아니라 국경을 넘나드는 이 블록체인 정산 시스템에서 엔화를 믿고 쓸 수 있는 현금으로 만들려는 아주 전략적인 시도인 거죠. 와, 그러니까 단순히 코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사용할 디지털 엔화, 즉 돈, 그 자체를 만들겠다는 거군요. 야심이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이 디지털 현금만 있다고 시장이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쓸 곳, 그러니까 투자할 자산이 필요한데 바로 그 다음날 나온 발표가 이 부분을 정확히 채워주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리플의 XRPL에서 XRP 수익, 일드리랑 실물자산 토큰화, RWA를 추진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거든요.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아주 정확한 연결고리입니다. 12월 17일에 나온 SBI 리플 아시아랑 도플러 파이낸스 MOU. 이게 앞서 이야기한 스테이블 코인 계획의 필연적인 다음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이 발표의 핵심 메시지는 딱 이겁니다. XRPL 위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XRP로 수익을 낼 수 있게 만들고 동시에 실물 자산까지 토큰화해서 거래할 수 있는 완전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야, 굉장한 비전이네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 이더리움이나 다른 많은 체인들도 이런 온체인 금융 시장 만들려고 오랫동안 노력해왔잖아요. 근데 왜 SBI는 굳이 XRPL을 선택했을까요?
기존 강자들에 비해서 XRPL만이 가진 뭐 결정적인 장점 이런 게 뭐라고 보는 걸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건 기관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봐야 해요. 그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속도랑 비용, 그리고 확실성이거든요. 이더리움은 물론 훌륭한 생태계를 가졌지만 가스비 변동성이 너무 크고 거래 확정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죠. 반면에 XRPL은 처음부터 결제랑 정산을 위해서 설계돼서 수수료가 거의 없고 3초에서 5초면 거래가 그냥 완벽하게 끝나요. 3초에서 5초요? 네, 수천억 원을 움직이는 기관 입장에서 이 확실성이라는 건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인 거죠. 이번 발표에서 SBI 디지털 마켓이 기관 커스터디 역할을 맡는다고 딱 명시한 것도 바로 이 기관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처음부터 함께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신호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기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정성, 효율성. 이 측면에서 XRPL이 최적의 레일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군요. 그럼 실물자산 토큰화, RWA.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가능하게 만드는 건가요? 아직은 좀 막연하게 들려서요. 상상해 보시면 쉬워요. 예를 들어서 도쿄 시부야에 있는 1,000억 원짜리 빌딩이 있다고 쳐요. 그 소유권을 100만 개 토큰으로 잘게 쪼개서 XRPL 위에 올리는 겁니다. 아, 그럼 이제 한국에 있는 제가 아까 말한 그 엔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 빌딩 토큰 10개를 사는 거예요. 복잡한 등기 이전이나 환전 절차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단 3초 만에 제가 도쿄 빌딩 지분의 일부를 소유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RWA가 가져올 미래입니다. 와, 이제야 확 와닿네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미술품, 채권, 온갖 자산들이 다 그렇게 거래될 수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 그림이 좀 맞춰지시죠? 네네. 역할을 하고 두 번째 퍼즐인 RWA가 빌딩이나 채권 같은 자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yield는 이 자산들을 활용해서 이자를 받거나 대출을 해주는 금융상품이 되는 거고요. 이 세 가지, 현금, 자산, 금융상품이 XRPL이라는 하나의 레일 위에서 물 흐르듯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XRPL은 더 이상 단순한 송금망이 아니라 모든 거래와 청산, 정산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완전한 온체인, 금융시장이 되는 겁니다. 정말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퍼즐로 제도권 현금을 준비하고 두 번째 퍼즐로 그 현금을 가지고 거래할 자산과 금융상품을 XRPL 위에 올린다.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판이 정말 완벽하게 깔리는 느낌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았네요. 기관을 위한 인프라랑 상품까지 다 갖춰졌다면 일반 대중, 그러니까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그림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세 번째 퍼즐이 딱 등장합니다. 앞선 발표 바로 다음 날인 12월 18일 SBI BC 트레이드에서 XRPL 랜딩, 그러니까 렌트코인 서비스가 오픈된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아, 저도 그 공지 봤어요. 솔직히 처음 봤을 땐 그냥 흔한 거래소 랜딩 이벤트 하나 하는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거든요. 근데 지금 설명을 쭉 듣고 보니까 이게 기관용 인프라 구축 발표랑 딱 하루 차이로 나온 게 결코 우연이 아니었군요. 표면적으로는 그냥 흔한 랜딩 상품이지만 앞선 두 개의 퍼즐이랑 같이 놓고 보면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기관은 컴플라이언스, 커스터디 이런 복잡한 장치가 다 갖춰져야만 움직이잖아요. 하지만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려면 결국 개인 투자자, 즉 리테일의 참여가 필수적이거든요. 이분들이 XRP를 그저 가격 오르기만 기다리면서 단순 보유하는 자산에서 이자를 받으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경험하기 시작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규제랑 인프라로 기관들의 신뢰를 얻고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수익이라는 직접적인 당근을 딱 제시해서 시장에 들어오게 만든다. 와, 이거 일종의 양동작전이네요. 정말 영리한 전략입니다. 맞습니다. 이 렌트코인 서비스가 바로 그 대중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볼까요? 12월 17일에 도플러 파이낸스 MOU가 기관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선언이었다면 바로 다음 날 나온 18일의 랜딩 서비스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를 깨우는 스위치를 딱 켠 겁니다. 이게 바로 SBI가 가장 잘하는 시장 확장 전략이에요. 신탁, 커스터디 같은 기관 레이어랑
거래소, 랜딩 성평 같은 리테일 레이어를 동시에 가동해서 시장 전체의 파이를 유기적으로 키우는 방식이죠. 알겠습니다. 정말 치밀한 단계별 전략이네요. 기관과 개인이라는 시장의 두 축을 동시에 공략해서 시너지를 내겠다. 그 의도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이제 세 조각의 퍼즐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SBI가 그리는 큰 그림, 그리고 그 안에서 리플과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한 문장으로 전체 그림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규제를 완벽하게 준수하는 엔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온체인에 현금을 올리고 XRPL 위에서 XRP 기반 수익 상품과 RWA 토큰화로 자산, 상품 정산 기능을 붙인 뒤 마지막으로 SBI VC 트레이드의 XRP 랜딩 서비스로 대중의 수요에 불을 붙인다. 이것이 바로 SBI가 그리고 있는 빅픽처입니다. 그 그림 안에서 리플, 그러니까 XRP와 XRP 위상도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그렇습니다. XRP는 더 이상 단순 결제망이 아니게 되는 거죠. 기관 수준의 온체인 금융, 즉 정산, 토큰화, 금융상품 거래가 모두 가능한 종합 금융 레일로 확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XRP 역시 단순히 가격 등락만 보는 자산을 넘어서 풍부한 유동성이랑 다양한 활용도, 그리고 이자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생산적 자산, 프로덕티브 에셋으로 그 위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의 핵심에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아까 온체인 정산의 현금, 캐시렉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청취자분들을 위해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 이 디지털 현금이 없으면 이 모든 그림이 불가능한 건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가격 변동성입니다. 그들은 100만 달러를 보냈을 때 받는 쪽에서 수수료를 떼고 정확히 99만 9,990달러가 도착하는 그런 현금처럼 확정된 결제 단위를 원해요. 아, 그렇죠. 비트코인이나 XRP로 직접 결제하면 보내는 순간과 받는 순간의 가격 차이 리스크를 누군가는 져야 하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바로 그 확정된 결제 단위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가격 변동의 위험 없이 토큰화된 실물 자산의 거래와 실제 현금 정산을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완벽하게 끝내주는 강력한 접착제가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기관은 절대 안 들어옵니다. 명쾌한 설명입니다. 현금, 자산, 상품, 그리고 시장 참여자까지 모든 요소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접착제를 통해서 XRPL이라는 레일 위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림. 정말 치밀한 장기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모든 계획에는 항상 변수가 있기 마련이죠. 우리가 이 거대한 흐름을 지켜보면서 유의해야 할 리스크나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물론 현실적인 점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3가지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지금까지 발표된 것들은 대부분 MOU, 그러니까 업무 협약 단계라는 점입니다. 아, 아직 확정은 아니다. 네, 이건 확정된 사실이라기보다는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는 선언에 가깝죠. 실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나 서비스 출시까지는 규제 당국과의 조율, 파트너사와의 실무 정리, 이런 여러 변수가 남아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죠. 아이디어와 실행 사이에는 항상 넘어야 할 산들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수익 이일드라는 단어에는 항상 내재적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기관형 구조를 표방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한다고 해도 결국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에 따라 위험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금을 받아서 어디에 투자하고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내서 이자를 지급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될 때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맞아요.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랜딩 상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하겠네요. 당장 눈앞에 높은 이자율만 보고 덜컥 참여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진짜 많으니까요. 맞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연이율뿐만 아니라 이게 선착순인지, 자금이 묶이는 락업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중도 해지 시의 수수료는 없는지 이런 구체적인 상품 조건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모든 금융상품의 기본이잖아요. 이 3가지 현실적인 포인트를 염두에 두고 본다면 지금 SBI가 보여주는 행보는 단기적인 유행에 편승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규제 준수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다가올 디지털 에너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차근차근 초석을 다지는 장기전에 가깝다. 이 점을 이해하고 이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일본 SBI가 최근 연이어 발표한 3가지 이슈를 통해
어떤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리플의 XRPL과 XRP,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엮여 돌아가는지에 대한 하나의 완성된 지도를 함께 그려보았습니다. 단편적인 뉴스의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전략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퍼즐 조각이 등장하게 될까요? 저희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은 이 중요한 흐름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여러분께 업데이트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